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보드카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페로프의 수도원의 식사와 보드카의 기원, 사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시죠. 다스타옙스키의 죄와벌의 술꾼, 마르멜라도프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러시아의 작가 안톤 체호프는 보드카는 말 같지만 코를 빨갛게 만들고 명성을 검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로프의 수도원의 식사를 보면 수도원 식당의 모습인데 검소나 절제 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제들이 등장하고 있죠. 수도원 식당에 식녀들이 모여 질펀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식탁 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음식이 그들의 식탐을 말해주고 있고 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맨 왼쪽의 사제는 수건을 어깨에 두르고 술병을 따고 있는 하인에게 술병을 빨리 따지 않는다고 재촉하는 손짓입니다. 한 사제는 아예 바닥에 꼬꾸라져 있고 다른 사제들도 웬만큼 배가 찼는지 담소를 나누거나 식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또 다른 사제는 후원자 귀족 마님인 듯 함께 자리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시큰둥한 그녀는 나이든 남편의 팔짱을 끼고 몸은 이미 교회 출입구 쪽으로 반쯤 돌린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 아이를 데리고 바닥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맨발의 깡마른 여인에게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흥청망청거리며 흐트러진 사제들의 모습이 도저히 수도원의 검소한 식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군요. 러시아인들에게 술은 사제들의 식사 때까지도 빠지지 않고 포함되었던 음료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히나 보드카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사랑은 역사적으로도 그 뿌리가 깊다고 볼 수 있죠. 보드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1430년경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 있던 추도프 수도원의 이시도르라는 수도승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술을 만들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재료도 많이 드니 상류 계층이었던 승려 계급이 만들고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도승들은 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든든한 후원자이자 비호자 역할을 했으니까요. 18세기 중반까지는 주로 밀주로 보드카를 제조했습니다. 그 당시엔 거의 모든 지주가 보드카에 대한 고유한 상표를 가졌을 정도였죠. 보드카는 대중들 사이에서 너무나 인기를 누려서 1860년경에는 5천여 개의 공장이, 1870년에는 4천여 개의 공장이 난립했을 정도였습니다. 1884년 러시아에서는 보드카에 대한 품질과 생산을 감독하기 위한 특별기술위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주기율표로 유명한 멘델레예프도 이 위원회에 참여하였죠. 원래 멘델레예프는 보드카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논문 제목은 물과 알코올의 결합에 대하여였는데 거기서 멘델레예프는 마시기에 가장 적합한 알코올 함량을 40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10월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옮겨온 보드카 박물관의 자료에 따르면 멘델레예프는 원래 이상적 알코올 도수를 38도로 생각했는데 주류에 대한 세금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40도로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보드카 박물관 관장인 드미트리예프에 따르면 멘델레예프는 사실 보드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더 높은 도수의 알코올과 물의 혼합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죠. 멘델레예프는 보드카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드라이한 와인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멘델레예프는 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1890년도에는 보드카를 만드는 공장이 2050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1894년 러시아 정부는 멘델레예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곡물을 너도밤나무나 보리수, 참나무 또는 자작나무 수트로 만든 필터에 증류한 알코올 함량 40도의 보드카를 모스크바의 특별한 보드카라는 이름을 붙여서 특허를 냈습니다. 그리고 보드카 생산과 판매에 대한 국가 독점력을 행사하게 되죠. 보드카라는 이름도 멘델리예프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 이전까지는 와인, 곡물 와인, 호프 와인, 가릴까, 빼닉 등으로 불렸지만 보드카라고 불리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하죠. 보드카라는 말은 물이란 뜻의 보다와 애칭형 어미인 까가 붙여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이 우세합니다. 러시아인에게는 물처럼 친숙하다는 말도 되고 물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뜻도 되는 거죠. 보드카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이 술에 한번 빠지면 웬만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면 헤어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 대작가인 다스토옙스키의 관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라스콜니코프의 고백 형식으로 구상했던
제와벌과는 별개로 술주정뱅이라는 작품을 따로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1865년경에 보낸 편지에서 이번 소설의 제목은 술주정뱅이인데 요즘 한창 떠들썩한 문제인 음주에 관한 것입니다. 그 문제 하나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파생되는 곁가지들, 특히 이런 상황에서의 가정생활, 아이들 양육 문제 등도 보여줄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구상을 죄와벌에 녹여내게 됩니다. 여주인공 소냐를 매춘으로 내몬 나약한 아버지인 술주정뱅이 마르멜라도프를 그려내게 된 거죠. 다스타이옙스키의 죄와벌에 나오는 마르멜라도프는 술로 인해 인생을 망친 사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구둔간 관료였는데 애가 셋 딸린 가난한 과부를 아내로 맞을 정도로 동정심이 많고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정원 감축으로 관직을 잃고 술에 빠져서 결국 적빈으로 떨어진 불쌍한 인물이죠. 선술집에서 라스콜리니코프를 처음 만나 그가 하는 말은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아내의 양말까지 팔아먹은 놈이랍니다. 구두가 아닙니다. 구두 같으면 어느 정도 물건 축에나 낄 수 있겠지만 그런 축에도 끼일 수 없는 아내의 양말마저 팔아서 술맛을 버린 놈입니다. 저에게 단 하나 있는 딸애가 처음으로 황색 감찰의 일을 하러 나갔을 때에는 저는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피를 나눈 아버지인 제가 그 30코페이카란 돈을 회장 술값으로 탈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벌써 다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고리대금업자인 노파를 죽일 생각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되었고 그런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초인사상으로 무장한 강한 존재로 인식시켜줄 수 있는 살인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드카에 대한 폐해가 속출하고 중독성이 높아지자 1914년 니콜라이 2세는 전쟁 기간 중에 금주령을 시행합니다. 1917년 12월부터 소비에트 정부는 이 조치를 유지했고 1924년 초에야 해제가 되죠. 전 세계와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보드카 순위는 2020년 기준으로 1위가 영국의 스미르노프, 2위가 스위스의 압살루트, 3위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합작품인 호르티차, 4위가 러시아의 주브롭카, 5위가 우크라이나의 흘레브니 다르였습니다. 러시아의 보드카는 4위를 차지하였고 10위권 안에도 2개 제품밖에 들지 못했죠. 반면 우크라이나 제품이 3개나 10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각국이 보드카를 놓고 각축을 벌였는데 1982년에 국제중재위원회는 러시아를 보드카의 원조국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조국 러시아에서도 외국 보드카를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보통 보드카를 단숨에 마셔버리는데 원래는 아주 차갑게 해서 와인처럼 천천히 마셔야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보드카와 어울리는 안주는 캐비어, 절이거나 훈제한 연어, 철갑상어, 절인 버섯 등입니다. 이렇게 비싼 안주 말고도 신선한 파나 절인 오이, 삶은 감자, 청어, 러시아식 팬케이크인 블리니 등과도 잘 맞습니다. 와인이나 다른 주종에는 잘 어울리는 치즈나 생선 요리, 양고기, 소세지 등은 보드카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죠. 대신 매운 안주와는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보드카는 100g당 235칼로리로 열량이 좀 높은 편이지만 무색, 무취, 무미라서 다른 종류의 주류들과도 잘 섞이고 아무 재료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최고의 칵테일 원료이기도 하죠. 수도승들도 즐겼던 보드카로 인해서 러시아에서는 매년 겨울이면 길거리에서 취해 잠들어 버린 수십 명의 동사자들이 발생하지만 견디기 힘든 현실과 이기기 어려운 추위를 함께 해온 조용한 위안이자 삶의 동반자였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우주 비행사를 위한 튜브까지 만들 정도입니다. 사진을 보면 튜브에 담긴 것이 보드카라고 써 있는데 밑에 에너지라고 덧붙인 말이 아이러니하게 다가오네요. 수도원의 식사를 그린 바실리 페로프는 현지사 게오르기 크리데네르 남작의 사생아로 알려져 있죠. 그가 태어난 후에 부모는 결혼하였지만 아버지의 성과 남작 칭호는 받지 못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대부의 이름을 따서 바실리에프라는 성으로 등록되어 있죠. 페로프라는 성은 그가 글씨를 너무 잘 썼기 때문에 그의 선생이 붙여주었던 펜이란 뜻의 빼로에서 굳혀진 것입니다. 성직자의 타락을 폭로한 부활절 마을 십자가 행렬에서 통렬한 풍자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62년부터 64년까지 유럽 체류 후에 모스크바로 돌아와 그린
트로이카, 고인의 배우 등에서도 사회적 항의를 나타내는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화가 크람스코이와 레핀 등이 주도했던 이종 전람파에 몇 년 동안 참여하여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죠. 나스타옙스키, 오스트롭스키 등의 초상화도 주요 작품으로 꼽힙니다. 특히 도스토옙스키의 초상화는 유명하죠. 페로프의 도스토옙스키의 초상화를 기반으로 모스크바의 국립도서관 앞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림만큼이나 페로프의 인생도 흥미롭네요. 오늘은 페로프의 수도원의 식사와 보드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